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이젠 제법 춥네요. 진짜 겨울이구나 싶어요. 항상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가 기분 좋은 순간들로 가득한 그런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략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당시 전 대학생이었고요. 여름방학에 집에 왔다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늘 붙어 다니다시피 한 사토시를 만나서 동창 모임에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모임 장소는 사토시 쪽하고 가까워서 그쪽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사토시랑 전 절친이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그 동창 모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전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맞게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사토시가 대략 20분 정도 늦었죠. 그것도 자기네 집하고 가까운 데인데. 그래서 사토시가 진짜 미안하다고 근처에 있는 그 마크도날드에서 간단히 먹자고 자기가 산다고 그래요. 저도 괜찮다 싶어서 그러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좀 이상한 냄새가 풍겨요. 무슨 음식 쓰레기 냄새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많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냄새. 그래서 사토시한테 어디서 이상한 음식 쓰레기 같은 냄새 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또 사토시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굶어서 배고프다고 어서 마크도날드나 가자고 그러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캐묻기 좀 애매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토시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그런데 등을 돌린 사토시 코트예요. 그때 코트가 후드 코트였거든요. 그런데 후드가 조금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아이보리 컬러였는데 후드 쪽에 갈색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네 후드에 뭐 묻었다고, 꼭 새가 피똥 싼 것 마냥 그렇게 갈색으로 뭐가 묻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토시가 진짜냐고, 이불 외투 중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어제 빨고 그리고 빨리 마르라고 베란다에 걸어뒀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새가 똥이라도 싼 건가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닦아달라고 물티슈까지 주면서. 그래서 그거 닦아주려고 후드를 잡았죠. 근데 후드를 잡는 순간 손에 뭔가 물컹거리는 게 잡혀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감촉. 이게 뭐지 싶어서 바로 후드 안쪽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후드 안에 작은 덩어리 같은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그 색이 갈색으로 변한 그 작은 고기 덩어리 같은데, 어쨌든 사토시한테 네 후드에 썩은 고기 비슷한 거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웃음도 나오고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뭘 이런 걸 다 넣고 다니냐고, 무게가 느껴질 텐데 몰랐냐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토시는 그러지 말고 빨리 버려달라고. 그런데 그런 게 거기에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놀릴 생각이었는데 그쯤에서 그만하고 그 고기 덩어리를 꺼내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나 사토시도 뭐 누가 장난친 건가 하는 식으로 거기 고기가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이후 동창 모임을 마치고 또 사토시가 저녁 같이 먹자는 거, 그날 가족끼리 저녁 식사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거실에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전 바로 씻고 나와서 어머니를 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혀를 차세요. 어제 동네에서 누가 전철에 뛰어들어서 그 투신을 했나 보다고. 그러면서 신문을 내려놓고 아버지도 씻으러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신문을 봤는데 그 다음 바로 저는 그 신문을 본 걸 후회하게 됐어요. 그 사고가 있었다는 기찻길 바로 옆이 사토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잡아서 버린 그 고기 덩어리는 아마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의 신체 중 일부가 사토시 후드로 튀어서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귀신 얘기보다 더 살 떨리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기차선로 관련 사고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도 많고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고 무탈한 게 최고고 감사할 일이네요. 담배님들 절대 다치시는 일도 없이 속상한 일도 없이 늘 안전하고 무탈한 매일 보내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힘이 되는 동행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요즘 많이 추워졌어요. 진짜 겨울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추위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잖아요. 혹시나 자신보다 힘든 사람 보시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겠다는, 평소 그런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떠세요? 따뜻함을 전하는 겨울. 이번 사연을 보니까 진짜 인간미가 필요한 세상이구나 싶네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이었나? 저는 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비디오 게임장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게임장 안에는 점장하고 저, 그리고 알바생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보통 휴일이면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휴일인데도 손님이 뜸하더라고요. 손님도 없겠다 한가한 오후, 청소나 좀 해야겠다 싶어서 다른 알바생하고 같이 청소를 하는데요. 조끼를 입은 중년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점장은 그 사람을 보고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했고, 그런데 그 사람 인사하는 점장을 보더니 점장이 서 있던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가대요. 그러고는 점장한테 혹시 하면서 뭔가 뻘쭘한 말투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점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장한테 메론 하나 사라고 뜬금없이 메론 좀 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곤 청소 중이던 저랑 알바생한테도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빨까지 다 드러낸 웃음을 보이면서요, 메론 좀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동북 지방에서 왔는데 메론을 싸게 팔고 있는 중이라고 메론 좀 사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점장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조심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식만이라도 해보라고,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안 사도 되니까 일단 시식이라도 좀 해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그냥 갈 사람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점장이 어디 그럼 시식만이라도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다리라면서 메론을 가지러 밖으로 뛰어나가는데요. 전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고 점장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장이 저 사람 절대 그냥 갈 사람 아니라고, 우선 원하는 시식이라도 해서 보내자고, 뭐 맛있으면 사도 되는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멜론 한 박스랑 도마, 그리고 큰 시카를 들고. 그런데 그 큰 시카를 들고 있는 그 분위기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손에 시칼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점장도 저도 다른 알바생도 모두. 그럼 우리들 앞에서 남자는 박스 안에서 메론을 한 개 꺼내더니 메론을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칼질이 영 서툴러요. 마치 메론을 그날 처음 다루는 사람처럼 손놀림이 영 어설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 눈엔 그런 와중에 그 칼만 계속 눈에 들어와요. 날이 퍼렇게 서 있는 엄청 날카롭고 큰 식칼, 멜론에 쓱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식칼이 절삭력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싶은데, 어쨌든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식칼을 들고 아주 어설픈 손놀림으로 메론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뭔가 영 좋지 않은 예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긴장감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준비 다 됐다고 어여 먹어보라고, 그리고 그 말에 한입 크기로 잘린 메론을 입으로 가져가는 점장과 알바생. 메론을 싫어하는 저도 그 분위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팔 수 있는 메론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이게 덜 익어서 그런 건지 입안에 넣는 순간 알싸하게 마비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좋지 않은 기분마저 느껴지는 맛. 제가 메론을 잘 몰라서 이게 저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때 점장도 알바생도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사지 않기로 했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맛있으면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손에 든 시카를 들어올리면서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 화가 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점장이 조심스럽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듯 엄청 침착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메론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쫄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더니 그럼 한 개에 3,000엔만 주라고, 한 사람에 1,000엔씩만 내면 살 수 있지 않냐면서.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크기도 엄청 작고 맛도 없는데 그걸 3,000엔? 마트에 가면 크고 맛있는 멜론도 1,000엔대면 사는데. 그런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한테 그게 뭔 헛소리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들 난감한 상태로 그러고들 있으니까 그 사람 표정이 점점 붉게 변해가요. 누가 봐도 당장이라도 칼을 휘두르고도 남을 것 같은 상황. 그 모습에 우린 더 쫄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살짝 뒤로 빠졌더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외로 알겠다면서 그만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대요. 그냥 돌아갈 테니까 대신에 멜론 상자를 차가 있는 곳까지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올 땐 혼자서 전부 가져왔는데 갈 땐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건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점장도 알바생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 말에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서서 나가려던 남자도 다시 돌아서더니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 상태로 얼마간 있으니까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와요. 근데 어린아이더라고요. 이상한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니까 제가 다녀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이상한 남자도 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메론 박스를 안고 나가니까 그제야 그 남자도 제 뒤를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가게 밖으로 나가서 10m쯤 걸었으려나? 그쯤 가니까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낡은 승합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요. 남자가 메론을 그 차에 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뒤쪽 문을 열었는데 말이죠. 이게 메론 장사를 한다는 사람 차잖아요. 그런데 메론이라고는 제가 들고 있는 게 전부 들어간 거죠. 차 안은 메론은커녕 메론 꼭지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대신 그 이상한 남자랑 같은 조끼를 입은 다른 남자가 앉아있네.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점장 목소리가 들려요.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크게 소리치듯 말하더라고요. 경찰인 형이 왔다고. 와서는 너 찾고 있다고. 빨리 가게로 올라가 보라고. 물론 전 형도 없고 경찰 중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점장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위험해 보이니까 임기응변으로 지어낸 얘기였던 거죠. 나중엔 점장 말이 감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인 행동도 있으니 당연했겠죠. 그래서 뒤따라 나왔다고. 그런데 보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더라고. 어쨌든 그때 점장이 지어낸 말이에요. 차 안에 있던 사람도 가게 안에 들어왔던 이상한 사람도 뒤에서 달려오는 점장이랑 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봐요. 전 그런 둘을 보면서 그렇다네요. 형이 왔다네요 하면서 메론을 차 뒤쪽에 그냥 내려두고는 바로 돌아서서 도망치듯 점장이 달려오는 쪽으로 달려갔다는 거. 그런데 그때 좀 분명 들었어요. 뒤쪽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아깝다는 듯 짓하는 혀차는 소리와 차가 급발진하는 소리까지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왔었다는 내용 같은데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구나 싶은 사연. 사연에서처럼 인신매매나 그런 것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을 하는 님들 때문에 말이죠. 이젠 선의마저 의심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하네요. 단팬님들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순간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각자의 이름에 만족하시나요? 혹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사토시라는 친구에게 직접 들은 그 친구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토시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토시 집안의 여자는 상관없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정해진 법칙대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날, 시가, 부모의 이름, 모친의 고향 같은 여러 가지를 따지고 적용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 거겠다 싶은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칙이 상세하게 적힌
그런 책까지 본가에 있고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이름 지을 때 사용해야 하는 획수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해서 이름을 짓고 집안에서 따로 명명식 같은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건 또 전혀 없고, 이름을 짓고 나서 그냥 행정센터에 신고하면 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남자 이름에 대해서만 이런 귀찮은 그런 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사토시 집안이 누군가의 원한을 샀거나 아니면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뭔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유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오컬트적인 그런 일화는 없다는 거죠. 다만 법칙에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경우 그 남자는 어김없이 5살을 맞고 나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실제로 사토시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 형이 미신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토시 할머니랑 할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 집안 법칙에 따르지 않고 아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정센터에 아이 이름을 등록했고요. 사토시 형이 그랬을 때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아주 심각하게 말이죠, 아이의 계명 소송까지 진심으로 고민했다네요. 그런데 주위에 만류도 있고 뭐 딱히 이상한 이름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일은 그쯤에서 일단락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5살 생일을 맞고 그리고 2주 뒤에 죽었대요. 죽기 전까지는 어디 이상한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죽기 전날 원인 불명의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할머니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냐면서 거의 반광란 상태가 돼서 울부짖고, 사토시 할머니는 평소에도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그 온화한 성격의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아이 장례식 때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할머니 모습은 사토시 식구들도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런 할머니 행동에 집안 식구들이 놀라서 아이를 잃은 슬픔에 충격까지 겹쳐져서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사토시 친척 되시는 분께서 할머니를 다독이면서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께서 놀란 가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할머니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해준 이야기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시집 왔을 때 할아버지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는 가출해 있는 상태였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가출을 했던 작은 할아버지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아이 셋을 데리고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4살, 3살, 그리고 2살의 연년생 남자아이들.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온 이유는 작은 할아버지 아내가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게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귀향을 했다는데, 집을 나가기 전부터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평판이요,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나 그닥 썩 좋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출까지 한 뒤에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내다가 결국엔 아내마저 도망가게 만든 작은 할아버지. 그 작은 할아버지는 그 아이 셋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두고는 어느 날 밤에 다시 조용히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토시 할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예측이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전부터 행실이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라 아무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암만 자기 혈육이고 형제지만요, 그런 인물에게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시고는 그 아이 셋을 자기들의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 그 뒤로 사토시 할머니와 할아버진 작은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아이들을 진짜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는 건데, 아이들을 두고 간 사토시 작은 할아버지는 자식 셋의 이름을 집안 법칙에 따르지 않고 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아이는 순서대로 매년 죽어갔고 말이죠. 특히 셋째의 그 5살 생일이 다가왔을 땐요, 굿도 하고 불공 같은 것까지 들었거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셋째도 5살 생일을 넘기고는 떠나간 거죠. 그 뒤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던 그 어린 새 아이를 해마다 순서대로 잃은 사토시 할머니의 충격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였겠죠. 한 번은 사토시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기절을 하셨는데 그 뒤 친정으로 돌아가서 요양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고 할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신 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토시 아버지셨고요. 그리고 사토시 아버지 이름은 당연히 그 집안 규칙대로 이름을 지었다는데,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제게 이야기를 해준 사토시도요, 자기 집안 남자들이 이름을 지을 땐 법칙을 따라야지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였는데, 그래서 사토시도 그게 궁금해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물어봤지만 두 분은 모두 그 이유까지는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아무튼 사토시 할아버지도요, 집안 남자들 이름을 짓는 거, 그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만 전해져 오고 있을 뿐 그 이상 아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토시 원 본가에 있는 책 원본은 이미 낡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졌고요.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책도 사토시 증조부 때 그 원본을 필사한 것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래요. 할아버지 말로는 혹여나 원본으로 알고 있는 그 본가에 있다는 그 너덜너덜해진 책도 말이죠, 그 한참 이전에 필사를 한 필사본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셨대요. 결론은 사토시 집안 그 누구도 그 법칙이 생긴 이유와 계기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 였다는 거죠. 사토시 할아버지는 엄정한 규칙에 따라 정한 그 이름을 짓는 것에 의해 어떤 말을 막는 방편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사토시 할아버지의 그 말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요. 사토시 형에게 자식이 생겼을 때 사토시는 대학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시 자기 본가의 세세한 상황은 잘 몰랐대요. 그런데 사토시 형도 어릴 적부터 사토시가 아는 그거, 집안 남자들 이론과 관련된 일화를 들으며 자랐다는데요. 그렇게 분명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자랐지만 사토시 형은 아마도 그 얘기를 옛날에 주술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도 형수도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집안에 내려온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 건 아니었을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래에 가까운 친척이 아이 때 실제로 셋이나 연달아 죽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고,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토시 형이나 형수가 그때도 아이 이름을 법칙을 따르지 않고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그럼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까지. 그래서 사토시는요, 사토시 형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카 이름으로 옥신각신할 때 그 얘기를 해줬으면 형이나 형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냐고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말해봤대요. 그랬더니 사토시 할아버지와 사토시 할머니 앞에서는 새 아이의 이름 금지어라고, 왜냐면 그때 사토시 할머니의 정신이 파괴될 정도였다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 사토시가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아서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사토시 할머니가 요양하고 친정에서 돌아오기 전에 사토시 할아버지가 새 아이 유품을 전부 처분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돌아온 뒤에 새 아이 유품부터 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 아이의 무덤을 때때마다 찾아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그 새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족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는 게 할아버지의 말이셨대요. 그리고 그 집안의 기묘한 가풍은 그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묘한 기분에 섬뜩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때 지키지 않으면 5살 생일을 넘긴 뒤 죽는다라는 그 법칙이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법칙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엔 5살 생일을 지난 뒤 죽는다라.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던가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토시 집안 조상이 옛날에 어떤 존재에게 큰 원한을 산 게 맞는 것 같죠? 암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봐도 딱히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카짱이라는 인형 알고 계세요? 이게 일본 타카라토미라는 그 완구회사에서 나온 일본판 바비 인형이라고 하던데요. 이 인형 인기가 굉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얘들이 그 인기만큼이나 괴담도 많더라고요. 이번 괴담은 괴담 카페 대차사님께서 올려주신 일본 괴담 원문을 제가 살짝 의역해서 떨어드리겠습니다. 대차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인기만큼이나 많은 괴담을 가진 리카짱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바비 인형이라고 불리는 리카짱. 리카짱은 1967년 일본 장난감 가게에 첫 선을 보인 뒤부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수가 6천만 개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나 봐요. 저도 리카짱이 궁금해서 살짝 찾아봤더니 아이 엄마가 어린 딸아이가 혼자 방에서 뭐라고 혼잣말을 하길래 살짝 방문을 열어봤더니 리카짱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혼자 인형하고 대화하며 노나보다 했었는데 어라? 딸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리카짱이 했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엄마에게는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 사고로 잃은 뱃속 태아가 있었는데 그 뱃속 태아 이야기부터 딸아이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니까 엄마는 리카짱을 태워버렸는데 리카짱 얘가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말이 엄마, 내 몸이 타고 있어. 그런데 저는 이게 얘 전화비는 어디서 나서 전화를 건 걸까요? 어쨌든 대차사님이 올려주신 일본 괴담으로 돌아와서 사연자 이름은 편의상? 지금 사토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나 생각을 하셨다면 당신은 괴담록 매니아가 맞습니다. 이야기는 사토시가 3년 전 고등학생일 때 사토시의 친구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사토시의 친구와 친구 형 부부 그리고 조카 이렇게 넷이서 시마네현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사토시 친구는 다나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수욕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휴게소를 바닷집이라고 하는데 다나카네는 그곳에 자주 가는 바닷집이 있었다나 봐요. 그 일을 경험한 그 해도 다나카네는 그 바닷집을 예약을 하고 숙소에 가기 전 바닷가로 놀러 갔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평소 안 가던 곳으로 한번 가보자는 형 부부의 말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조금 벗어난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다나카는 바다 내음을 맡으면서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다나카에게 조카가 달려와서는 오빠 저기 장난감 있어, 장난감 많아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보여주고 싶은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다해 다나카를 끌어당겼다는데요. 네, 이때 조카는 말이나 행동으로 알 수 있듯이 삼촌과 오빠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다나카는 조카 손에 이끌려 조카가 말하는 곳까지 갔는데 조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누군가가 작은 돌들을 쌓아 올린 돌탑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에는 꽃다발과 신발 그리고 장난감이 많이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군가가 좀 전에 피운 것처럼 보이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직감으로 느낀 다나카는 조카에게 손대면 안 돼요 하고 주의를 줬다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다나카 형 부부도 보고서는 아무래도 기분이 좀 찝찝하다면서 그냥 그 길로 예약한 숙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나카 조카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데 다나카네는 이런 이유로 예정보다 3일 정도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는 다나카의 조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도 다시 전처럼 괜찮아지고 철없는 어린아이의 활기찬 모습을 찾았다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원문 사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는 시점에서 욕실에서 굉장히 커다란 비명과 함께 다나카 형을 부르는 형수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다나카와 다나카 형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욕실로 향했고 욕실 안 욕조에는 다나카 조카가 머리를 욕조에 박은 채로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욕조 안쪽에서 조카의 머리를 힘껏 당겨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나카의 형수는 그런 어린 딸을 욕조에서 꺼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다나카는 그런 형수를 도와 조카를 같이 당겼고 다나카 형은
바로 욕조에 있는 물마개를 뺐지만 왜 그런지 욕조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나카 형까지 합세해서 어른 셋이 당겨서 겨우 아이를 욕조에서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일어난 아이는 잠꼬대를 하듯이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만 반복을 하면서 무언가에 빌듯이 울면서 비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나카네는 이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 아이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 물어봤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먹이며 하는 말이, 그날 그때 그 해안가 돌무더기에 있는 장난감 중 리카짱 인형이 아이 눈에 들어왔는데, 리카짱이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는 어른들 눈을 피해 그걸 슬쩍 가져왔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엄마가 씻으라고 욕조에 물을 받아주고 나간 뒤 그때 봤던 것 같은 그 누군가가 나타나 인형을 돌려달라며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아이는 울면서 말을 했다는데요. 그때 다나카 조카의 머리는 실제로 군데군데 누군가가 머리를 뽑은 것처럼 뭉치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조 안에는 그렇게 빠진 조카의 머리카락이 있었고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를 약간의 모래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바로 다나카와 다나카 형 가족은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리카짱 인형과 편의점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와 장난감 등을 사서 그 해변으로 간 뒤 그 돌무더기 앞에 서서 가족 모두가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그 사토시는 이런 다나카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면서 들은 뒤 그리고 잊고 있다가 며칠 뒤 다나카의 집에 놀러 갔다는데요. 그때 집에 놀러온 사토시를 보고 삭발한 어린 다나카의 조카가 문 앞까지 달려와서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이면서 사토시에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토시가 왜 애 머리가 삭발이냐고 다나카에게 물어보니, 그날 그 바닷가에 다녀온 그날 밤에 형과 형수가 같은 꿈을 꿨는데 인형의 주인인 듯 보이는 삭발을 한 여자아이가 나타나서는 아이가 자기 인형 가져간 벌로 자기처럼 삭발시키면 자신도 아이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동시에 같은 꿈을 꿨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아이 머리를 삭발했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다나카의 조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애착을 가진 물건에는 그 사람의 영혼 비슷한 게 깃든다는 말. 특히 그게 인형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 것 같던데, 정말 그 인형에는 그 알 수 없는 여자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것일까요? 이번 괴담은 어찌되었든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가진 훈훈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